과수원집 막내 아들인 나와 막내 삼촌의 실화괴담. 그리고 저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다시 왔는데 잠시 후에 아버지와 함께 벗어났습니다. 갈고리 하나랑 손전등 하나 들고 말입니다. 물론 저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동생들과 놀기 바빴죠. 그리고 몇 시간인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점심 차려주시는 것도 잊으실 정도로 많이 움직이셨기에 저는 뭔가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후 어두워질 때쯤 외삼촌과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낯선 아저씨들 두 분인가 같이 오셨는데 툇마루에 앉아서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사복 형사였습니다. 나이가 어렸기에 정말 무슨 일인가 했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랑 그 면장도 찾아오고 부모님이랑 외삼촌이랑 이러꿍 저러꿍 이야기도 오가고 말입니다. 일단 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주워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동네라 소문이 금방 퍼진 탓도 있었겠지만 짐작하신 대로 양말 공장 폐수로에서 사람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최초 발견자는 외삼촌이셨고요. 반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뭘 물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발견한 걸로 알고들 있더군요. 학교 파악이 무섭게 집으로 뛰어가 이 이야기 부모님께 했다가 실컷 야단만 맞았습니다. 저녁에 외삼촌도 돌아오시고 저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외삼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삼촌은 부모님이 하지 않으셨던 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거기서 죽은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왜 거기서 어떻게 죽었을까? 살인인지 자살인지 모른다고. 전 그때만 해도 죽음이란 것에 대해 그렇게 가슴 깊이 느낄 수 없는 나이였고 살인이라고 하면 수사반장 정도를 떠올릴 나이였지요. 전 다만 누님이 죽었다는 것에 어떠한 느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슬프다는 느낌도 없었죠. 그냥 이제 못 보게 되는구나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게 슬픈 생각도 들지 않고 누님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막연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삼촌 진짜 누님이 맞나? 아닐 수도 있잖아. 왜 맞다고 생각해? 삼촌이 그 시체 누님인지 얼굴 봤나? 전 나이가 어렸기에 사체가 모자라 볼 정도 부패되었거나 그런 걸 몰랐을 때죠. 삼촌이 저를 갑자기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베개에 묻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네 생각나자? 그때 처음 보았을 때 말이다. 매매다. 그 여자를 4번 마주쳤는데 마지막 볼 때는 내 가까이서 봤는데 민숙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자세히는 못 살펴봤는데 청바지 입고 있더라. 니도 사진에서 봤자? 아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만 자자. 학교 갈 때 올 때마다 그 가로수를 지나곤 하는데 아예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서 다녔습니다. 경찰이 그 주위에 뭔가 바리게이트 비슷하게 쳐놓았고 흰색 페인트 칠과 함께 팻말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그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학교에서 돌아올 때나 저녁 때쯤 형사가 몇 번 찾아왔었고 그때마다 저는 은근슬쩍 옆에 서서 딴짓하는 것처럼 해서 다 엿듣고 있었죠. 지금 기억에 대충 정리해보면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충 키가 몇이고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 여성 사체인데 입고 있었던 옷이 청바지에 분홍색 티셔츠라는 것. 비가 심하게 왔습니다. 장마였던가 늦은 봄이었던가 마치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듯이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늦게 오셔서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로 외삼촌 저녁상을 봐오시고 전 옆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 여자야. 그게 나만 그 여자 본 것이 아니더라고. 거래처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도 그 도로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나랑 비슷한 시간대에 그 여자애 본 것 같더라고. 누님은 그 시체가 정말 민숙이라고 생각하나?
경찰도 그러고 있자. 그날 저녁 삼촌과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까지 벌써 5번째인데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가까이만 가기만 하면 나무 뒤로 휙 숨는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멀리서 발견 못하고 가까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린 탓에 멀리서부터 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안 나타나는 때가 더 많았고 삼촌이 이야기하기를 대충 짚어보니 7시 30분에서 8시 사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목격했답니다. 헌데 정말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친다면 이제 사체도 발견되었고 경찰이 조사 중인데 또 목격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민숙 누님이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건대 사체가 부패 정도가 심해져서 지문이나 다른 것으로 바로 신분 확인이 어려웠을 때이고 다만 입고 있던 옷이나 주머니 속 물건 따위에 초점을 두고 수사 진행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민숙 누님 같다고 사진 들고 형사한테 이야기한 게 원인인 듯 했습니다. 사진 속의 청바지와 분홍색 티셔츠가 바로 사체가 입고 있었던 옷이고 거의 똑같은 옷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누님이 집 나갈 때 그 옷 그대로 입고 나가셨다고 했으니 10중 8구 경찰에서도 누님이라고 일단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외삼촌은 무언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미치도록 내리고 있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행스럽게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져 마치 안개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학교 갈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개울물이랑 다 넘쳤다고 장화 신고 가라고 해서 장화를 꺼내 신고 간 기억이 납니다. 도로 위에 완전 물천지더군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물이 예뻐 빠져서 바닥을 드러내 놓고 있었는데 완전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날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장난치고 떠들면서 오다 보니 큰 가로수 앞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폐수로는 빗물로 넘쳐나서 콸콸 쏟아지고 있더군요. 저랑 친구들이랑 막 가로수를 돌아 나오는데 가로수 뒤편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보면 보이는 가로수가 정면이고 그 뒤편은 맞은편 길로 올 때는 정면이 되겠죠. 뭔가 하얀 비닐 같은 게 흙탕물에 쓸려가고 있길래 우산대 끝으로 건드려 보니까 뭔가 명함 크기만한 비닐 조각이었는데 증명사진 같은 사람 얼굴 사진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멀찍이 앞에서 걸어가는 녀석들이 재촉하길래 그냥 갈까 하다가 자꾸 뭔가 맘에 걸리길래 살짝 주워서 빗물이랑 흙탕물 대충 털어내고 우비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해보니 마침 또 형사 2분이 와 계셨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것은 2분의 덩치였습니다. 배도 불쑥 나오고 덩치가 너무들 커서 옆에 계신 아버지가 마치 고등학생 같았거든요. 절 한번 쓰다듬었는데 손이 무슨 내 머리를 핸드볼 공 잡듯이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 옆에서 뭔가 서류 정리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유독 큰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그날 사건 때문에 올 집뿐만 아니라 이제 동네까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일찍 들어오셨는데 저랑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놀았죠. 외삼촌 기타 솜씨가 최고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외삼촌이 우리 또 아이스크림 먹을까 해서 전 완전 좋아라 했죠. 대충 낮에 벗어 놓았던 우비를 대충 걸치고 삼촌이랑 손전등 하나 들고 동네 슈퍼에 갔다 왔죠. 그리고 우비를 벗어서 마루에 던져 놓았는데 그 비닐 조각이 보이는 겁니다. 전 더러워서 대충 수도에 씻어서 밝은 곳으로 가져갔는데 처음에 주민등록증인가 했습니다. 삼촌 이거 봐라. 내가 그 비닐 종이를 내밀자 삼촌이 받아들고 살펴보시더니 이거 학생증이네. 어디서 났노?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거 그 가로수 알죠? 그 옆풀떼기에서 주웠다 아이가. 외삼촌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하면서 책상 위에 놓아두셨습니다.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삼촌이랑 TV 보고 그랬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은 밭을 나가시고 외삼촌은 저랑 차 타고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헌데 삼촌이 복잡한 시내로 들어가시더군요. 미 잠깐 여기 있어라. 삼촌 금방 갔다 올게. 삼촌이 어딘가 차를 세우고 후다닥 내리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요일인데도 많이 돌아다녔고 마치 큰 학교 같았습니다. 바로 대학교였지요. 그리고 얼마 뒤 삼촌이 다시 차에 타시더만 아무 말 없이 어디를 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경찰서였죠. 덕금 삼촌이 경찰서 문을 열고 나와서는 좀만 참아래야 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 정말 지겹도록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뒤 삼촌이 다시 나와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갑자기 아버지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시더니 제 손을 꽉 잡더니 마구 흔드셨습니다. 순간 너무 몰라서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는데 미 바른 대로 말해라. 그 학생증 어디서 정확히 어디서 주원도 주운 거 확실히 맞지?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거 삼촌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그 가로수 밑에서 주웠다고. 제가 막 서럽게 울려고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뭐하는겨.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삼촌이 차를 몰고 부모님이랑 저랑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미순사 아저씨가 묻는 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만 야근해라. 무서운데 아니니까 그냥 경찰 아저씨가 묻거든. 그날 있었던 일 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만 하면 된다 알았지? 아버진 화가 덜 풀리셨는지 창밖만 바라보셨고 어머님은 제 머리 자꾸 쓰다듬어 주고 계셨죠. 경찰서에 들어가니 눈에 익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오던 덩치 큰 형사 두 분. 아버지께 박수를 청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형사 중 한 분이 철제 의자를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절 번쩍 들고는 철제 의자에 앉히더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상한 냄새와 타타닥거리는 타자, 타이핑 소리, 무전기에 치익치익 거리는 소리들.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던 제복 차림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전 웃음에 조금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쏟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름이 뭐고, 어디 학교 다니노, 몇 학년 몇 반이고, 담임 선생님 이름이 우찌되노, 아버지 성함이, 어머니 성함이. 간단한 질문이 계속되더니 그 학생증을 슬쩍 보여주시더니 이거 기억나나? 라고 하셔서 대답했습니다. 야, 그거 제가 가로수 옆에서 주웠어요. 양말 공장 맞은편에 큰 가로수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네. 근데 이거 왜 주워서 가지고 있었노? 말문이 딱 막히더군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더군요. 저보고 똑똑하다고 칭찬도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니 대답할 말도 못 찾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그냥 막 울음이 쏟아 질 것 같았습니다. 뭐가 말 못할 일이고 그냥 왜 그랬는지 이야기 못하나. 옆에서 아버지가 버럭하니까 정신이 확 들더군요. 질문을 마치 정말 꼬치꼬치 행동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진행되더군요. 마치 죄인이 된 마냥 온몸이 다 떨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옆에 헉하니 버티고 계신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울다간 더 때리시는 아버님입니다. 그칠 때까지 매질을 하시는 분이셨죠. 성격이 호랑이 대여섯 마리 정도 드신 분이시라 한참 뒤 경위서 작성이 끝나고 나서야 저쪽 긴 의자에 따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의 형사 두 분과 외삼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제복 입으신 분과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 다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형사 중 한 분이 외삼촌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소개를 하시고 갑자기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외삼촌의 팔을 붙잡고 서럽게 막으셨습니다.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들어오셨는데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한동안 형사 두 분이랑 이야기하시고 외삼촌도 옆에 계시고 부모님과 저는 귀퉁이 긴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 나가시고 형사 두 분이랑 외삼촌이랑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 뒤 외삼촌이 오시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배고프자 삼촌이 짜장면 사줄까 하면서 아버지를 보았죠. 아버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서웠던 일들은 벌써 안드로메다로 가고 머릿속엔 온통 짜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나? 저 형사들이 왜 니한테 자꾸 그러노? 어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외삼촌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님 괜찮다. 내가 학생증 가지고 대학교에 갔다가 다시 경찰서에 신고한 경위랑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걸 묻는다. 얼마 뒤 형사 중 한 분이 나오시더니 휴일 시간 다 뺏기고 수고 많았다고 문 밖까지 배웅 나와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체를 처음 발견한 것은 외삼촌이었고요. 그때 지역신문에도 실렸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그 시멘트 배수관에서 갈고리로 그 사체를 끄집어낸 사람은 아버님이십니다. 당연히 신고하셨지요. 근처에 전화가 없어서 외삼촌이 양말 공장에 뛰어 올라가 신고하셨답니다. 사체는 몇 달 되어서 완전 부패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시간 개념이 없어서 저번에 4월달 인가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과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생각나서 아마 여름이 가까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찰서 나와서 짜장면을 먹을 때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못 잡아도 6월달 정도 되지 않았나 싶군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살펴보니 일단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대요. 삼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바지에 분홍색 티를 어렴풋이 보는 순간 일전에 형사가 들고 왔던 사진 속의 민숙이가 떠오른 겁니다. 외삼촌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안 둘이 머리 빠진 듯 황당하고 두려웠답니다. 경찰이 오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막 꺼낸 사체가 아직 물속에 들어 있어서 더 이상 갈 꼬리를 대지도 못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때 그 문둥이 집 동생분이 나왔는데 상황을 설명 듣고는 그 무섭고 흉직한 사체를 아무거리낌 없이 맨손으로 건져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그때 많이 감동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완전 초강심장 겁없는 사나이신데 건져내놓고 확인해보니까 청바지에 분홍색 티가 확실했답니다. 살이 완전 뭉그려져 얼굴은 도저히 확인 불가능했고요. 군데군데 뼈까지 보일 정도였으니. 그리고 체형과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 같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셨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경찰에 이야기할 때 며칠 전 민숙 누님 때문에 형사가 다녀간 걸 이야기했고 인상차기가 거의 똑같다. 민숙 누님이 거의 확실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형사 두 분이 그렇게 단정 짓고 수사를 해오고 있었고 물론 외삼촌도 그렇게 단정했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이야기 끝내고 어머니께서 계속 우셨답니다. 정말 민숙 누님이라고 믿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외삼촌이 또 그 여자를 목격했을 때 외삼촌은 의구심이 든 거죠. 분명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실시 하신 모양이셨습니다. 분명 뭔가 억울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확신하셨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혼자 수사 비슷하게 그동안 진행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형사와 이야기 나누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씩 일요일만 되면 혼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셨더군요. 물론 가끔씩 저를 데리고 나간 적도 있었지만 거의 혼자 직접 두 발로 알아보고 다니셨더군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던 다음 날 제가 우연히 학생증을 주워가지고 왔던 날 말입니다. 외삼촌에게 보여주었더니 순간 외삼촌이 딱 느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먹장 받아 절 데리고 일단 대학교에 학생증 가지고 확인하러 갔었죠. 실종신고 처리되어 있었고 관할 경찰서를 물어서 찾아간 거죠. 실종신고 여학생의 사진을 보자마자
거의 확실히 판단이 섰다고 하셨더군요. 더욱이 실종 시 착용 복장이 청바지에 분홍색 티라고 했으니 바로 그쪽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때 사체가 입고 있던 옷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물품들로 친따림이 확인되었고요. 사체 확인하고 저희가 있는 경찰서로 오셨는데 그때 외삼촌 팔 붙잡고 우셨던 아주머니가 바로 그 여학생 어머님 되셨던, 그리고 그때 담당 형사 두 분이 호출되어 오셨고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학생증을 주운 저 때문에 저는 아이가 어려 바로 진술서를 못 쓰고 부모님을 대동하해해야 한다고 하여 급히 다시 부모님 모시러 집으로 온 거였습니다. 결국 외삼촌이 사체를 발견하고 사체의 신분까지 밝혀냈으니 물론 저 때문이긴 합니다만 저야 그런 일들을 정리해낼 만큼 시근이 없던 철없는 아이였던지라 당시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죠. 다시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라진 민숙누님은 어떻게 됐는지, 왜 그 여학생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왜 억울하게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비겁하게 해서 사고 나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어렸던 저여서 개신 사건의 구심점이었던 외삼촌의 추리력과 설명을 곁들여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로 별반 이야기 없이 평상시 생활이 시작되었죠. 외삼촌은 그 뒤로 몇 번인가 경찰서를 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으로부터 그 여학생의 수사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의외로 쉽게 잡혔습니다. 바로 같은 과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날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신입생들 환영회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다들 술을 엄청 마셨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몇몇은 신입생들을 데리고 술을 더 마신다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합석하게 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선배 중 한 명이 아는 형님들이 근처 있다고 해서 그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입생들은 거의 다 가고 그 사고 여학생과 다른 여학생 2명이 붙잡혀 있었답니다. 그때 합석한 형님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외삼촌 말로는 그중 한 명이 저번에 사고 나서 죽은 면장의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기분 좋게 다들 술 마시고 헤어지는데 한 여학생은 방향이 달라 그냥 택시 타고 갔고 그 문제에 여학생이 방향이 같아서 그 형님이라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같은 방향이니 근처에서 내려줄게 하면서 면장 아들과 차량 소유형님, 과선배 2명, 그리고 여학생 이렇게 5명이 차에 탔다는데 드라이브 하자고 더 끌고 다녔다더군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에 전부 술이 너무 취해서 그날 그 사고 부분에서는 더 이상 듣질 못했습니다. 어린 제가 알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어떤 식으로 그들이 그 여학생을 왜 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에서야 짐작할 뿐이죠. 그때 사체를 그 양말 공장 배수로에 급하게 밀어 넣은 거랍니다. 왜 거기냐 하면 그 차량을 운전하던 형님이라는 사람의 차가 바로 양말 공장 공장장의 차였죠.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겁니다. 그때 제 시간에 차를 세워두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니까 서둘러 차를 세워 놓으려고 양말 공장까지 온 거였답니다. 거기서 사체를 유기하고 이 4명이 절대 비밀로 평생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군요. 교살이었다더군요. 심하게 반항해서 일단 목을 졸랐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손에 힘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만 숨이 넘어가 버렸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뻔하겠지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으니 아마 3월달이겠지요. 외삼촌이 2월달 정도에 저희 집에 오셨고 3월 말부터 회사 다니기 시작하셨으니 여하튼 그렇게 메인 이야기가 끝나고 외삼촌이 경찰서에서는 이야기 못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형님들이란 사람 2명, 한 명이 그곳에서 교통사고 나서 머리 터져 죽은 오토바이 상사에서 일하는 건달, 바로 면장 아들이죠.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차를 운전했던 형님이라는 사람, 그 사건 이후에 서둘러 먼 곳으로 갔다는군요. 대신 그 차량 진짜 주인이던 공장장이 사고사에서 화물차 뒷칸에 머리 치여서 당시에는
큰 사고인 줄 아무도 몰랐답니다. 슬쩍 치인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했더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 피가 멈추질 않아서 사망하셨다고. 아마 뇌출혈이었겠지요. 외삼촌이 말씀하시길 억울하게 죽어서 누구한테 자신이 이곳에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이고 사체를 내리다가 우연히 학생증이 그곳에 떨어졌던 거죠. 그 학생증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뿐인 거죠. 유독 그 큰 가로수에 멀쩡거렸던 게 저였던 터라. 그 도사견 때문에 피해 다녔는데 도사견이 왜 거기서 죽은 걸까? 아마 외삼촌이 추측하건대 계속 그곳을 알리고 싶어 했었다는 거죠. 다른 똥개 2마리를 죽여놨는데도 할 수 없어 혼자 복수를 했다고. 그 형님이라고 불린 2사람 중 한 명인 그 오토바이 상사 아들 레미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사를 내버렸다고 생각해야겠죠. 또 한 명은 멀리 도망갔으니 그 차 주인인 그 아버지, 즉 공장장이 대신 면장댁 사람들도 그 다음부터 완전개 취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해버렸습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그 정도 소문나면 못 견디죠. 물론 다 외삼촌의 추리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마지막까지 술자리 했던 선배들을 경찰이 추궁하자 그중 한 명이 울면서 완전 실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날 이후 제대로 잠 한 번 못 자고 악몽에 시달려서 차라리 이게 속 편하다고 후련하다고 울면서 그랬다는군요. 결국 실질적인 중자 2명 중 벌써 한 명이 죽었고 도망간 한 명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놈은 무기인가 받았고 나머지 선배 2명은 15년인가 받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2번의 교통사고나 제가 우연히 학생증을 발견하게 된 경위가 말이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도 다 그 사건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사람들인 거죠. 외삼촌은 경찰서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부분을 말하지는 못했죠. 결과적으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 외삼촌에게 경찰서 서장님이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사실 외삼촌이 아니었으면 사체를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참 민숙누님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그 사건 이후 몇 달 뒤에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한번 만나 보려고 했는데 민숙누님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이후에는 민숙누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소식 한 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이 이어졌고 그날 이후 그 가로수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그랬습니다만 외삼촌도 더 이상 그 여학생을 그곳에서 목격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터라. 그리고 우리 외삼촌께서 표창장 받은 날 동네 잔치를 했답니다. 물론 금연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문둥이 집에 가서 오기 싫다는 동생분 억지로 데리고 와서는 막걸리를 막 따라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면서 받아 드시더군요. 웃는 모습이 참 싱글싱글하셨다는 그 모습이 참 기억이 남네요. 동네에서 문둥이 집이라고 업신여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잔치날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하고 외삼촌도 막걸리를 많이들 마시고 다들 기분이 좋아서 막 웃고 떠들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랑 동생은 귀퉁이에서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돼지고기 먹는다고 연신 호호거린 기억도 나고요. 그날 이후로 그 문둥이 집 동생분이 땅꾼이었던 관계로 아버지께서 수시로 불러서 과수원에 뱀을 잡아 가시라고 하셨고 그분은 마대자루 하나 걸치고 종일 과수원에서 뱀을 잡으셨죠. 뱀 구워주시기도 하시고 저를 무지 귀여워하셔서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아마 아버지께서 그날 사체를 물웅덩이에서 서스럼 없이 건져내신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먹을 것이 생기거나 잔치하거나 명절 때면 꼭 음식을 그분 집에 가져다 드렸죠. 과수원이라 사과 출하할 때도 아버진 잊지 않고 문둥이 집에다 한 상자 떡하니 안겨주시고 가셨죠. 그리고 우리
외삼촌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건 이후로 외삼촌은 일이 너무 잘 풀렸답니다. 그 종묘회사에서 신입인데도 인정을 받아서 급승진하더니 종묘회사 회장 비서직까지 승진하셨습니다. 그때는 학력이 무지 좌지우지하는 때였는데 지방대 출신인 외삼촌이 서울 쟁쟁한 대학교 출신들 모두 제치고 종묘회사 회장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종묘회사의 회장님 수행비서로 갔다가 그 일본 종묘회사에서 외삼촌을 좋게 봐서 몇 번 접촉하더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지금은 물론 일본에 계시면서 한국인으로는 그 종묘회사에서 유일하게 간부급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재산도 많이 모으셨고요. 아들, 딸 공부 잘하지. 외숙모 이쁘지. 외삼촌은 참 멋진 인생을 사시고 계시죠.